오랜 국정 공백을 끝내고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될 새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바로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디로 어떤 속도로 향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각 당 주요 후보들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경제 공약들 무엇입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국정 공백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세계 무역 무대에서는 불확실성이 아주 고조가 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고요. 가뜩이나 어려웠던 내수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제의 양대 축 모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점쳐지고 더 큰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요소를 모두 동원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지금은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막중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동일하게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공약들로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같은 키워드로 실용주의 측면에서 성장을 내세웠고요. 김문수 후보는 최우선 공약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내걸면서 좀 자유주의적인 경제 성장 청사진을 부각해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야별로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보수와 진보, 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색채가 갈리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노동과 규제, 세금인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경제 정책이 진짜 성장론 대 김문수 후보의 MS 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통해서 두 후보가 그리는 경제 밑그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권리 범위와 52시간 적용 예외 등에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이 지난 2023년도에 폐기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거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공약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 근로 요건을 완화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규제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의 합리화를 내세웠고요.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파 쪽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적극 감세론을 내세운 데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일률적인 세율 인하 대신에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약속을 했고요. AI 펀드 투자금에 대한 세금 면제와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감세 등이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엔 이 두 후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육성을 경제 공약 전면에 세우고 나란히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선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제품 기술까지 뒷받침돼야 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 GPT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모두의 AI를 제시했습니다.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해 건설하고 최신 GPU를 5만 장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중엔 SK 하이닉스에 방문했는데요. HB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국산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확립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상을 뒷받침할 전력망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꾸릴 계획입니다. 국가 기간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토록 하고 한반도를 U자형으로 감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알리백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AI와 로봇 기술로 이른바 제조업 빅뱅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는 2030년 산업용 로봇 1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 10만 대 이상 보급을 제시했습니다. 민관 혁신 펀드를 조성해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 거점에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I 가동에 필요한 GPU를 10만 장 확보해 기업이나 연구소에 제공하고 현재 5.5%에 불과한 수요 대비 공급률을 오는 2030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AI 학습용 공공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AI 시대를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SMR을 상용화해 AI 시대 전력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후보는 선거 유세 기간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유치했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이며 기술경제 동맹의 중심축이라면서 규제 혁신처를 신설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신산업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내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지만 그만큼 심각한 게 바로 내수 부진입니다. 네. 각 후보들은 이 내수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좀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공약 내용을 볼 때 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서 채무 조정과 탕감에 이르는 대책이 현실화할 공산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원금까지도 탕감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등을 통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내수 살리기의 주 수단은 바로 국가 재정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취임 즉시 35조 원, 김문수 후보는 취임 당일 30조 원의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규모 추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대규모 추경이 추진이 된다면 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또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국민들 관심은 참 많지만 이번 대선에선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부동산 없는 대선이라고 할 만큼 후보들의 공약은 소극적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자는 민간에, 후자는 공공에 맡기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부동산만큼은 과거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주택 공급 목표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장 먼저 윤곽이 드러날 분야는 단연 정비 사업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경우 사실상 재건축과 재개발로만 신규 공급이 이뤄지는데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용적률 상향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혜택은 유력 후보들이 입을 모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급한 집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까요? 역시 후보들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주택 매수에 나서기 유리할 전망입니다. 특히 청약 물량 배정을 비롯해 각종 지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2년은 늘어나고 임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등 주거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만큼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사 직전의 지방 건설 경기인데요. 현재로선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예고된 세종시에 먼저 온기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기관 이전이 약속된 부산과 지방판 GTX라고 불리는 광역 교통망이 뚫리는 지역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대출 관련해선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은 쉬워지고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다주택자도 최소 현상 유지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은 우리나라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집을 짓고 또 누군가는 그 집을 사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지키고 원활하게 돌리는 것이 차기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이 집값이 우상향을 이어갈 것인지 안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이 정책이랄까 뚜렷한 인식이 이번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겁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수요가 과열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좀 수요를 잘못 건드렸다가 시장 논리만 훼손하고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좀 공급 위주로 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세금을 때려 주택 수요를 억누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해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집중을 해소하겠다라는 정도로 좀 발언을 그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택 가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집값이 지속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5월 가계대출이 5조 원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고요. 또 현재 거시 경제적인 상황도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추가 인하를 예고했고요. 또 추경 편성 이후 집행되는 과정, 또 금리 추가 인하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더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새 정부에서 이를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